이제 지금부터는 암호 프로토콜 기초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암호 프로토콜들을 제시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표기법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문자로 A, B, C 등을 나타내서 일반 참여자들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 보통 이제 TTP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S라는 그로 표현해서 서버, 신뢰하는 서버를 나타내기 위해서 S를 보통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서버 중에 공개키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공개키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CA라고 구체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키와 관련해서는 모두 K를 이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암호키의 경우에는 대칭키가 있고 공개키 기술에 사용된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키의 경우에는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붙은 것은 공개키 기술에 사용되는 키들이고 플러스가 붙지 않으면 대칭키이다. 대칭키는 그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키의 소유자가 누구냐, 또 키를 공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누구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KAB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키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게 KAB라고 써였기 때문에 이게 A 거다 B 거다라고 A와 B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키라는 것은 그냥 랜덤한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프로토콜에서는 요 위치에 있는 값은 키다. 그리고 요 위치에 있는 것은 A와 B 간에 사용하기 위한 키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아래 첨자를 쓰고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 기술에서는 이제 키가 두 개가 쓰이게 되는데 누구한테나 다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 공개키가 있고 혼자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개인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키는 마이너스로, 공개키는 플러스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플러스 KA는 A의 공개키, 마이너스 KA는 A의 개인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토콜을 기술할 때 거기에 이제 현재 시각을 이제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각을 우리가 타임스탬프라고 하는데 타임스탬프를 나타낼 때는 T, 그리고 랜덤한 값을 나타낼 때는 N이라고 표기하고요. 그 시각을 누가 찍었냐, 그 만든 생성자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A를 여기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TA는 A가 기록한 타임스탬프, NA는 A가 생성한 난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네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HM은 메시지 M에 대한 해시 값을 나타내고요. 요 중괄호로 .k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대칭키 K 또는 대칭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암호키 K를 이용해서 메시지 M을 암호화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전자 서명의 경우에는 sig.km으로 나타낼 수 있고 sig.am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sig.km은 서명 키가 뭐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거고요. 서명 키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누가 서명했는지를 나타내기 때에는 사용자 식별자를 여기다가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sig.am은 A가 서명한 M에 대해서 A가 서명한 서명 값이 될 테고요. 요거는 M에 대해서 서명키 K를 이용해서 서명한 서명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 값은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K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맥 값이다 라는 걸 나타내서 이렇게 쓰이고요. 여러 요소들을 결합할 경우에는 요 기호를 씁니다. 콤마를 쓰지 않고 요 기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주로 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연산인데요.
값들을 XOR 할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요 기호를 써서 이제 XOR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공개키 인증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cert라고 하는 것을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법을 이용해서 프로토콜의 메시지들을 나타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프로토콜에서는 각종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텐데요. 이런 암호 알고리즘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유들은 뭘까?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한 이유는 당연하지만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비밀성을 위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에는 복화 키를 누가 갖고 있냐? 복화 키를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의도된 수신자만이 이 메시지를 복화하기 위한 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 M을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앨리스만 볼 수가 있죠. 앨리스만 볼 수가 있고 비밀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앨리스만 볼 수 있도록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암호문이 되겠습니다. 또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인증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인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때에는 그 메시지를 누가 복화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 수 있냐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송신자만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메시지를 송신자만이 생성했다는 것은 송신자가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메시지 M을 -KA로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하게 되면 이 메시지는 비밀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앨리스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앨리스가 한 것이라는 것은 수신자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보통 대칭키는 한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을 제공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메시지 M을 대칭키 KAB로 암호화했다. 그러면 이 KAB라고 하는 것은 앨리스와 밥만 알고 있는 키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메시지를 앨리스가 수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앨리스 입장에서는 여기는 반대네요. 밥이 수신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밥은 이 메시지를 자기가 만든 적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밥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는 누가 만들 수 있어요?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앨리스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수신했을 경우 수신해가지고 그걸 KAB로 복화가 제대로 되면 밥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면은 누가 만든 걸로 확신할 수 있어요? 앨리스가 만든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키의 경우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 그 메시지가 이 키로 암호화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은 상대방이 했다는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암호하는 용도로 바인딩이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할 때 여러 요소를 함께 암호할 수 있는데 이렇게 X와 Y를 같이 암호하는 것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이렇게 독립적으로 암호화되면 X가 Y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Y도 X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암호하게 되면 X가 Y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아니면 Y가 X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하나는 X와 Y 중에 어떤 요소는 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암호화를 했겠죠. 인증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비밀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비밀성이 요구됐기 때문에 메시지를 암호화했는데 그 중에 다른 하나는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같이 암호화를 해서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암호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서버가 있고요. 서버가 있고 밥이라는 B라는 사용자가 서버와 KBS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밥이 서버한테 나는 앨리스와 사용하고 싶은 키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서버가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밀을 요구하는 정보는 KAB입니다. KAB. 즉 대칭키는 서버가 전달해 줄 때 제3자들은 볼 수 없어야 되겠죠. A와 B만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할 때 서버는 밥한테 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A와 B라는 식별자를 함께 암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A와 B는 비밀을 요구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이 A와 B를 암호해 주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그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실제 우리가 A와 B가 노출된다고 해서 키가 노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A와 B는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아닌데 KAB와 함께 암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암호하는 이유는 서버가 B한테 이 메시지를 주면서 여기에 있는 이 랜덤한 몇 비트 값은 A와 사용할 키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암호한 것입니다. 즉 여기 암호화된 요 키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요 정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함께 암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그 목적으로 따로따로 암호화했다 하면 이 키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A와 B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다른 데서 떼다가 여기다가 붙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암호화된 어떤 값에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함께 암호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같이 비밀을 요구되지 않는 정보지만 같이 암호화되는 것을 우리가 바인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이 암호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인딩이 목적이면 꼭 암호화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함수들을 이용해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를 아까 봤던 그 예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만 암호하고 나머지는 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KAB와 AB는 똑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KAB도 KAB의 AB가 바인딩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인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메시지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KAB의 무결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밀성도 제공하고 무결성도 제공할 땐 이런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이유는 바인딩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바인딩의 목적은 다른 함수들, 맥이나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암호화하는 용도는 크게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인증을 제공하기 위한 것, 그리고 바인딩하기 위한 것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준으로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사용하냐 또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의 의미, 여기서 앨리스와 밥이 이미 KAB를 공유하고 있다, 안전하게 공유하고 있다 했을 때 메시지 M을 앨리스가 암호화해서 B에게 줬다, 밥에게 줬을 때 밥이 어떤 확신을 할 수 있는지, 뭐 어떻게 이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밥이 이 메시지를 받아서 KAB로 풀어가지고 이 암호문이 KAB로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가 성공적으로 복호했다, 밥이 복호했다라고 하면 밥은 자신이 생성한 메시지가 아니면 이 메시지는, 이 암호문은 앨리스가 생성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밥과 앨리스만이 이 암호문을 복호하여 M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비밀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작성한 사용자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수신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만이 볼 수 있다, 제3자들은 이 메시지를 볼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비밀성이 보장이 됩니다. 즉 대칭키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인증도 제공할 수 있고 비밀성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만든 메시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것이 이 앨리스와 밥이 KAB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키를 어떻게 원격인 사용자가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해결에 대한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서는 이 대칭키를 이용해서 인증도 제공할 수 있고 비밀성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무결성까지는 제공할 수 없다. 비대칭도 마찬가지고 무결성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결성까지 필요하면은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된다. 인증 암호화를 하는 것은 대칭키로 암호화하고 또는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거기에 몇 가지 추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개인키로 암호화할 수도 있고 공개키로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공개키로 암호화하냐, 개인키로 암호화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 개인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했다, 그러면 공개키는 비밀을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다수가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비밀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앨리스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밥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는 앨리스가 생성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앨리스의 공개키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다 하면, 복호가 되면 이 메시지는 앨리스가 생성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앨리스가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하지 않고 밥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밥에게 줬다. 이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개키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밥 입장에서는 이것이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생성자 외에는 자신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성은 제공합니다. 하지만 인증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대칭키하고 구분해서 살펴봐야 될 점은, 대칭키는 이 대칭키를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앨리스와 밥이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으면 인증도 비밀성도 하나의 메시지를 암호해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키에서는 이 경우에는 앨리스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복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게 앨리스가 한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한 공개키가 앨리스의 공개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앨리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용한 플러스 KB가 밥의 공개키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확신할 수 없으면은 이 메시지는 밥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풀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개키 기술에서는 공개키 인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모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개인키와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SA 같은 경우에는 개인키로도 암호할 수 있고 공개키로도 암호할 수 있는데 엘가마 같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은 암호 프로토콜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암호 프로토콜 설계할 때는 우리가 이상적인 암호 알고리즘의 존재를 가정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좀 더 프로토콜 설계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술돼야 되고 암호 프로토콜 구현할 때에는 이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이 내가 구현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제공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호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는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세세하게 이거는 꼭 AES를 사용해야 돼, 뭐를 사용해야 돼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안전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있다. 이것이 뭐 스트림 방식이든 블록 암호 방식이든 AES든 이런 거는 굳이 암호 프로토콜 설계할 때는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 프로토콜의 설계는 어떻게 하냐? 암호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절차는 크게 이렇게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암호 프로토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달성 목적을 포함한 프로토콜의 정의를 기술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되겠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이 프로토콜이 수행될 환경이 어떠냐,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웹 환경이냐, 모바일 환경이냐, 등등 이 환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이냐, 실내 서버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또 나열이 돼야 될 거고요. 이들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치들은 뭐냐, 일반 컴퓨터를 사용해서 접근하냐, 모바일 컴퓨터를 사용해서 접근하냐,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냐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 요구사항은 프로토콜마다 다양할 수 있고요. 하나의 프로토콜도 만족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비밀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게 딱 하나만 있을 수 있는데 암호 프로토콜은 그 요구사항이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선거를 하는 암호 프로토콜을 만든다. 그럼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1표만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용자가 투표한 내용은 다른 사용자들은 알 수 없어야 된다. 투표 집계가 정확해야 된다. 매표를 할 수 없어야 된다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프로토콜 설계할 때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하는 것들이 뭔지를 또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에 대한 가정, 여기에는
참여자들이 얼마나 자주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또 참여자들 간에는 어떤 신뢰 관계를 사용하는지, 또 환경에 대한 과정, 네트워크 성능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동성, 얼마나 사용자들이 뭐 빠르게 이동하는 환경인지 또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공격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정들을 우리가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 요구사항 분석, 가정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면 실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설계된 결과대로 우리가 구현을 하면 요구사항들이 만족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증명은 요구사항에 대한 증명입니다. 요구사항이 만족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증명이 되면 이제 실제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구현을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 구현된 것들이 제대로 구현된 것인지, 또 많은 경우에는 프로토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프로토콜 설계할 때 가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가정, 공격자에 대한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참여자들은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신뢰 서버는 보통 서버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신뢰 있게 행동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응용에 따라 특정 행동에 대해서만 신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에 대한 가정, 이거는 다양한 가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다음 5가지 가정은 일반적으로 모든 프로토콜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공격자들은 프로토콜을 통해 교환되는 모든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두 번째, 프로토콜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즉 능동적인 공격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 공격자들은 프로토콜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용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오래된 세션 키들은 공격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세션 키 말고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예전에는 비밀을 요구했던 정보들이지만 나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노출들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하게 되겠고, 이런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프로토콜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모 공격을 할 수 있다. 이 점도 가정하게 됩니다. 공모 공격이라는 것은 공격자가 혼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들의 협력을 받아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 공격은 공격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여러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을 협력해서 공격하면은 어떤 공격이 가능한지도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